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하루하루 뉴욕 증시 분위기를 보면 연속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표들이 좀 호조를 나타냈고 기술주 섹터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간 또 빠졌던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힘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항공주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뭐 여행, 항공, 카니발 이런 등등의 여러 종목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한번 리오프닝 관련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상승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꼭 이제 꿈처럼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건전한 조정이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변곡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이죠. 들려온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부지런히 저희와 체크하시죠.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기억나십니까? 양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그나마 비교적 긍정의 소식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 4년여 만이죠. 수출 갈등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것은 긍정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2차 전지 바이오 쪽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투자 의견 하향 소식 곳곳에서 전달이 됐죠. 바클레이즈부터 모건 스탠리 등등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부진했고요. 이게 코스닥을 오전장에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또 코스닥과 코스피 쪽에 같이 영향을 준 소식은 셀트리온 그룹주 바이오 시밀러 쪽 이슈였습니다.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유플라이마 이것이 보험 등재 불확실성 거론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그룹사들의 주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오후장에 좀 더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이 감지되는 시장이었고요. 괜찮았던 쪽은 통신 장비,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추진 소식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외에서 일부 종목도 하락했기 때문에 연속성 기대는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철강 쪽은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재건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요 며칠 계속 상승권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한국과 그리스 친환경 선박전환 기술 개발 협력 소식에 상승 흐름 나왔고요. 패션, 의류, 어제 수정앵커 브리핑 섹터였죠.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건설기계, 에너지, 화장품 쪽도 괜찮았고요. 반면에 내려간 쪽에서는 음식료와 2차 전지 쪽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음식료 관련한 이슈가 조금의 반전의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브리핑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시간 외에서는 모듈러 관련한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 수주 지원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모듈러 관련주들의 시간의 강세를 끌어내기도 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갑자기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셀트리온 8%, 헬스케어 8%, 제약도 6% 빠졌습니다. 자, 미국은 사보험과 공보험이 있습니다. 이 사보험이라는 게 민간보험이죠. 이 민간보험에서 휴미라 민간 의료보험에서 휴미라에 대한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인데 그중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의 옥텀 R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텀 RX 측에서 어제 이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요거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암젠, 산도즈, 베링거 인겔 하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게 없네 라는 우려감이 생겨난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재 명단에 미포함되어 있다라는 우려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보험과 공보험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휴미라가 워낙 큰 사이즈의 오리지널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컸었죠. 당연히 이 정도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번 뉴스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다,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시간외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장중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보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6%나 뛰었어요. 그 전날 1% 이상의 하락분을 만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명확히 이유는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를 덜었다가 되겠습니다. 나온 내용들이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린 거죠. 중국 총리가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고 발언했고요. 캐나다에서 물가가 잡히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로 봤을 때는요. 5월 내구재 수주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5월 신규 주택 판매도 예상보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4월 전매 주택 가격 지수도 석 달째 상승을 나타냈죠. 경기에 대한 가늠자로 볼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전달 대비해서 109로 뛰어오르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보통 돈이 쪼달리면 여행부터 줄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델타항공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여행 수요가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죠.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줄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컨퍼런스 보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데이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6개월 어떻게 경기가 돌아가겠다라는 기대 지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이 자신감을 갖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파월 의장 그리고 20일 아가레드 총재, BOE 베일리 총재 연설 등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모처럼 보는 미국장의 시원한 상승 확인이 됐네요. 자, 종목별로 흐름을 쭉 보다 보니 눈에 띄었던 게 항공과 여행 섹터 되겠습니다. 델타항공이 여행 수요 강력하다, 특히나 국제선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관제사도 부족하고 조종사도 부족하고 신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항공 요금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연간 EPS 전망치를 모두 상향했고요. 현금 창출 전망도 올리고 배당금도 복원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어들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 전반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대다수의 항공사들 크고 작은 사이즈 할 것 없이 올라가면서 오늘 상승률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득 우려가 커지면 가장 먼저 취소하는 여행, 그 부분이 견고하다라는 것에서 생각보다 경기는 탄탄하고 소득, 소비 이런 쪽은 믿을만 하구나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된 거죠. 경기 자신감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기 자신감, 긴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CME 패드워치상 1월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땐 이게 또 역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핑퐁핑퐁 염두 두셔야 됩니다. 여행, 크루즈, 숙소 쪽에서도 강세 움직임 나타냈어요.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크루즈 종목들 전반이 강세였고요. 여행주도 올라갔습니다. 자, AI, 반도체, 인프라 쪽도 다 괜찮았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때마침 AI 소프트웨어 시장을 런칭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도 AI에 발을 걸쳤죠. 메타버스 대표 주자로 여겨졌던 이 종목이 AI 쪽에 눈독을 들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5% 오늘 급등했고요. 다른 AI주 전반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반도체 주가 회복을 기록했네요. 마블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AMD, 인텔, 마이크론 전반의 종목들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전날 4% 정도 빠졌던 엔비디아가 다 되돌렸고요. 테슬라도 낙폭을 많이 돌리면서 시장에 보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AI와 반도체 쪽 분위기도 좋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인프라, 경기 민감 산업재도 같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빅테크 이런 쪽으로만 쏠림이 있었다라면 그 이후 빅테크가 쉴 때마다 경기 민감이 가졌었죠. 오늘은 다 같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쪽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건설, 주택 쪽에 강세 움직임이 있었고요. 전기 설비 종목들도 상승이었죠. 산업용 로봇까지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뒷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인프라 얘기를 드리는 건 명확합니다.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고 세상과 연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요. IRA와 인프라법, 그리고 리슈어링, 신재생과 전기차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프라 구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요. 자, 오늘 뉴욕장 S&P 500 내 종목들 보시면 전차와 빅테크, 전기차와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동차 쪽 GM과 포드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샤오퐁, 리벤트, 루시오, 니오 전기차 밸류체인과 함께 완성차 업체들이 함께 올라갔어요.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덜은 이유가 되겠고요. 메타도 강했는데요. 시티그룹에서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유가가 2% 정도 빠졌습니다. 유로존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됐고 에너지 쪽이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테슬라 생태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포드, GM, 리비안이 충전 생태계에 합류했고 스텔란티스, 렉서스가 검토 중이고 그런데 볼보가 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텍사스주도 테슬라 충전 표준 사용 의무화 하겠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거기에 지금 테슬라 충전 기술 미국 산업 표준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팔고 충전소를 팔고 그 다음에 결국 소프트웨어를 파는 그 상황까지 차곡차곡 스텝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한 번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변곡은 나오겠지만 테슬라가 그려가는 생태계가 이룩된다면 주가는 그 이상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리튬 얘기도 해보죠.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다가 쭉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벌써 4월부터 해서 2배 정도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수요가 부진한데 결국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그 힘이 돼주고 있고요. 앨범알은 2030년에는 리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50만 톤이나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내에서 리튬 관련주들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이슈 있을 때 조금 더 강한 것은 위의 세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죠. 자, 리튬주이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라는 얘기가 올해 초에 한 4월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관심을 불지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속도를 올리는 내용이 전달이 됐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지조선공사 사업기간 7년을 5년으로 단축해서 2년 더 땡기겠다. 이 시장 빨리 우리가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죠. 재미삼아 땅불바람 물마음이라고 썼는데 결국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해보죠. 땅은 확보가 됐고요. 불, 전력이 필요하죠. 바람, 이것은 마음입니다. 삼성과 우리 국가가 TSMC를 따라잡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다면 이런 쪽에 투자나 정책적 지원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물, 반도체, 용수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정책적인 지원 이렇게 재미삼아 나눠봤고요. 관련해서 그럼 인접 도로망과 전력과 용수 수처리 쪽을 생각해 봤을 때 엮여갈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분류해 뒀으니까요. 한번 체크하시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러우전쟁 공식 평화회담 이르면 7월에 시작한다라는 얘기 계속 재건 쪽 모멘텀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양자 국가전략 수립 이슈가 어제 시간의 뉴스로 조금 있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 정리해뒀습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사실상 통과됐다라는 이슈 원격 진료 쪽에 모멘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I가 이제 발견하고
설계한 약물이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투여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료 AR 쪽 모멘텀인데 사실 이쪽은 시세적인 부담은 분명 있죠. 그리고 엔캠 단독 주이긴 합니다만 미국 테네시주에 2천억 투자로 전해액 공장 짓는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참고하시죠. 여러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섹터로 이제 좁혀볼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라면 가격이 좀 인하돼야 된다라는 그 경제부총리의 멘트가 나오고 나서 라면주들이 주가가 일제히 빠졌다 이 부분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라면 가격이 일주일 만에 인하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농심 쪽에서 라면의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국민 라면과 국민 스낵의 가격을 각각 50원, 100원씩 내리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농심에서 밝힌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당장 다음 달 7월 1일부터 내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국내 연간 3,6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국민 라면이고 국민 스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품목에서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비자들에게 1등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라면과 스낵 부분에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신라면의 출고가가 4.5% 내려가면서 소매점 기준으로 해서 950원 정도 될 예정이고요. 새우깡은 6.9% 내려가면서 1,400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맥분의 가격도 5.3% 정도 내릴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연간으로 80억 원이 절감이 되고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농심에서 발빠르게 인하 정책을 펼치자 삼양식품도 오후쯤에 이렇게 냈는데요. 12개 품목에서 평균적으로 4.7% 순차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고 그 해당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불닭볶음면을 먹어야 하는데 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닭볶음면의 가격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 품목이나 인하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이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7월 중에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라면의 가격이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바로 13년 전 2010년에도 가격 인하가 있었었는데요. 농심의 라면값 인하는 2010년 2월 초에도 있긴 했지만 이번은 그때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빠른 처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밀가루 가격이 먼저 내려가고 나서 라면의 가격이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라면의 가격부터 먼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때 2010년에는 1월에도 FPC 그룹에서 이미 빵에 대한 가격들도 여러 제품에서 4에서 10% 가격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신라면이나 안성탕면 같은 라면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라면 값이라고 정확하게 라면을 조준을 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한 것도 있겠고요. 물론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해외에서 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이 좀 감소하더라도 해외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심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해외 사업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도 미국의 현지 법인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8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5%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봤을 때도 이 농심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게 30%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에서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앞서 가격의 인하를 좀 압박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백기를 든 게 되겠죠. 밀 가격을 내렸으면 라면값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6월 18일에 이제 나왔던 얘기고 그때 19일에 제가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의 가격을 인하를 한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19일 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밀렸었어요.
올랐어요. 하지만 어제는 농심과 삼양식품이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주가가 4% 내외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결정을 냈기 때문에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동안 좀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앞서 체크해봤듯이 해외 쪽에서의 사업 부문이 더 크다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K증권에서는 예전의 기울기, 그러니까 예전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전해드렸어요. K라면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밀릴 때 오히려 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려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2분기부터는 곡물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하고 안정화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가성비 소비의 대표적인 주자가 라면이고 여기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종 내에서 농심을 탑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일주일 만에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해외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라면 업체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심과 삼양식품의 수출을 포함한 해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심의 매출액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2조 6천억 원에서 작년에는 3조 1천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3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2천억 원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33만 500원이었던 농심의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6월 8일에 그때 한창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45만 2천 원까지 갔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가격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는 장중에 39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일단 4%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42만 원이라는 주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역량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K라면을 해외에서 또 열심히 외치고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리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활발한 활동이 있었지만 K라면 관련한 성과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라면 시장의 규모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3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심의 베트남 법인의 매출은 1분기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일본, 호주를 이어서 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류 열풍과 라면 소비량 등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분업계에서는 이제 밀가루 가격의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는 밀가루 가격이 먼저 내려가고 라면 가격도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라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라면을 넘어서 제과나 제빵 쪽에서도 이런 가격 인하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밀가루 가격의 인하를 검토하면서 식품의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바로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이나 삼양사 같은 여러 회원사 7곳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밀 수입 가격의 하락을 밀가루 가격에 좀 반영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식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주를 찾기가 어렵고 좀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식품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좀 체크를 해놨고요. 국제 밀 가격의 하락을 앞세운 정부의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라면을 넘어서 제과나 제빵 업계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다면 식품주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또 속보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관련한 영향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수주 소식도 꽤 많고 공시 내용도 많이 들려와서 그 내용 중에 하나 눈에 띄어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이슈 다들 체크하셨을까요? 일단 두 가지 수주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셈코 마리타임, 석유나 가스 쪽에 일을 하고 있던 회사가 해상풍력 사업으로 방향을 틀은 회사로 유명하죠. 이쪽과 함께 수주를 따냈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상풍력 관련해서 변압기, 변전소 이런 쪽에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변압기 관련한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컸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전선업체가 수주들이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꽤 많이 들려왔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들의 공시사항만 체크를 해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엑셀에너지와 단일 품목 기준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뉴스가 어제 상당 부분 이슈가 됐었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사들과도 연초부터 관련한 수주 소식이 많았습니다. 자, 변압기 혹은 송배전 관련한 이야기를 정말 작년 말경부터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쪽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 안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것을 같이 섞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에서 픽되는 것은 숫자가 나오는 쪽은 실적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수주 쪽에서는 조선 건설기계, 전력 설비 등이 됐고요. 매달 달달이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 관심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 밖에는 여기에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나름의 숫자, 당일에 테마주로 쏠리는 자금을 보면서 그 수급을 보면서 테마주 대응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인프라 관련한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법안 5년 동안 1,400조를 투자해서 미국을 완전 깡그리 뒤엎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새 걸로 만들어 가겠다. 그만큼 뒤엎어서 유지보수를 하건 새롭게 짓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게 되겠고요. 성장 산업이 부상하죠. AI, 자율주행, 신재생.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에너지 광물 부족해서 다 땅을 파야 되거나 인프라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것들에서 장비, 전력, 변압기, 기계, 공조 시스템, 광 케이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작년 11월경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변압기 사이클의 진앙지는 지금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수출도 제일 많이 찍히는 게 바로 미국이기도 하고요. 이쪽이 전기강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변압기 관련해서 생산 기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끌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가 늘어난다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보유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작년 11월경에 전해드렸죠. 자, 5월경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짧게씩 복귀하겠습니다. 전선 없이는 태양광 풍력도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내는데 송배전이 안 돼서 이 생산해놓은 걸 쓰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도 미국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에는 송배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쪽의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파는 섹터로 변압기 얘기 정말 많이 해드렸죠. 우리가 꿈꾸는 신재생과 전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새 걸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변압기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이제 40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변압기로는 전기차의 부하를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쪽에 대한 변화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송배전 변압기 관련한 가격 단가는 올라가고 국내에서 나가는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 6월 12일에 전해드렸던 내용, 한국전력에서 취합한 내용이었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15년 동안 배전망에 31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송변전 투자도 56조, 도합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생산을 해놓고 송전선의 부족으로 그냥 버려지는 전력들이 많다라는 거였고요. 관련해서 전선 쪽에서도 최근 들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에너지 쪽
관련해서 이런 전력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변압기 도착하는데 70주 걸린다. 리드 타임 너무 길다. 변압기 가격이 올라간다. 블룸에너지도 20년 동안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5월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추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변압기 쪽의 호황 이야기도 6월경에 전해드린 바 있죠. 4월 달에 베트남으로도 수출이 늘었고 그러니까 비단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전력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출 데이터를 정리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변압기 관련해서는 수출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압기 생산자들 나름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로 압축해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력난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베트남이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비단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IRA, 전기차, 신재생을 봤을 때는 이쪽 투자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중에 가장 적극적인 건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주요 부처별 송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꽤나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그냥 보시자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밖에 좀 더 세세하게 기업별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 주요 송전 확대 프로젝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와 주를 연결해서 전력과 공장을 다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전력 설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코트라에서 발췌한 자료니까요. 관련해서 좀 더 수출 데이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전력 설비, 건설 기계, 그래서 인프라 쪽 관련한 이슈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나름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슈가 있었던 현대엘렉트릭 이런 쪽 종목들은 3% 정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승률 AI나 의료 AI 이런 쪽과 비교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나름 선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더 갈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차장님과 함께 나누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루 크게 출렁해서 사실 걱정했거든요, 뉴욕장. 그런데 어제 하락분을 또 고스란히 만회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 상승의 배경이고 빅테크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 민감 산업재까지 두루두루 올라줬어요. 시장에 대한 방향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약간은 걱정되는 시장이었어요, 사실은. 증시가 낙폭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 자체가 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점이 계속 조금씩 낮아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 지수를 좀 짓눌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에 대한 확산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시장은 주도주군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테슬라, AI,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AI라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소비재 이런 쪽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도주군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끝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2분기 어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변동성 확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적합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2분기 어닝에 좀 입각한 전략들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을 좀 앞당기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뭐 반도체나 뭐 수철이나 전력이나 이런 쪽에 관심도 살짝 증가할 텐데 관련해서 시사점 뽑아주신다면. 네, 우선 뭐 관련 투자에 대한 이슈 자체는 사실은 뭐 반도체 투자 관련된 기업들,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을 네. 하지만은 뭐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사이클이 빨리 돌아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뭐 반도체 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사이클의 저점은 확인을 했고 네. 회복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12개월 포워드의 실적을 반영하며 밸류 부담은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HBM과 DDR5, AI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냐, 네. 아니면 이제 전통 반도체 전통 업체들이냐,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 주가의 상승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전통 반도체 기업들보다 새로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이 100% 가까이 높습니다. 부담감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AI를 필두로 한 새로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조금 더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 얼굴들의 관심을 더 갖고 있는 시장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짤막하게 좀요. 어제 급락 나왔고 시간 내에서 나름 수습에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일부 증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이제 PBM 관련 기업이 올해 이제 세개하겠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오리지널만 등재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걱정을 좀 했지만은 또 이후에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그 PBM 같은 경우는 휴미라 쪽의 점유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다른 PBM 쪽을 협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시장에 아쉬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였지만 그 뉴스대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을 짓기가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좀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PBM 등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쇼커 물량까지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시장 내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마무리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 시에 좀 매수 관점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기대가 꽤 강했었고 저희도 며칠 전에 관련 브리핑을 했었는데 갑자기 찬물 붓는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완전한 악재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급한 대응은 조금 피해 가볼 필요는 있겠네요. 다음 섹터 이슈로 가볼게요. 라면 혹은 과자 가격 조금 눈치를 줬더니 곧장 내렸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소식 나오자마자 갑자기 양봉 전환이 그렇죠. 됐거든요. 요거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지지난주 일요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처음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화하시면서 월요일날 주가가 빠졌고 그날 이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했는데요. 얼마인지 확정되면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얼마 내릴지 모를 때는 기업들의 실적의 하락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인하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이 되고 주가의 하락률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은 농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두 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일부 인하를 했고요.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50원과 100원 정도 인하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밀가루 가격 하락에 원가 도움은 80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00억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출고가, 그러니까 기업의 출고가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200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120억의 손실을 농심이 다 떠안는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훨씬 더 적은 금액일 것이고요. 농심이라는 기업과 그리고 삼양식품도 어제 12개 제품에 대한 인하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의 동력은 국내 쪽에 대한 마진도 있지만은 해외 쪽에 대한 성장이고요. 우리나라가 라면 가격 인하라고 했다고 해서 해외 쪽의 가격을 인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료 관련주들의 특히 라면 대표 주자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에 네. 저는 추가적인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않은 기업들이라든지 내수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음식료 관련주들의 관심도를 높여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는 조금 긍정적이나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음식료 섹터 들여다봤고요.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 뭐 자동차나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전력기기 쪽에 완전 집중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현대일렉트릭 수주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 전략 짧게 주시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통신 쪽, 이제 초고속 통신 쪽에 대한 투자를 52조 원 가까이 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현대일렉트릭의 지속적인 수주,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기본적으로 깔아가기 위한 건설기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지표 중에서 또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판매 이런 쪽들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러한 산업재 기업들 거기에 더해서 통신 쪽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초고속 인터넷 미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 어닝 시즌에 입각한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쪽에서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 산업재 그리고 기계차량 쪽에서는 두산 밥켓을 필두로 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두산 밥켓으로 좁혀주셨네요. 올해 좋은 흐름 나왔던 종목들인데 앞서 수백 %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이라서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 압축할게요.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편안하게 접근할 실적주. 지금 딱 저희 컨셉과 맞네요. 조금은 네. 이제 잘 가는 거, 급등하는 거에서도 담아보고 안정적인 쪽에서도 담아본다면 실적주 어떤 겁니까? 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LG이노텍이라는 LG 기업을 이노텍.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대형주라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LG이노텍이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어제 이제 5월달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하 기준이었는데요. MOM 기준으로도 상당히 성장세를 보였고요. YOY는 기저 효과 때문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때문이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신제품을 기다리는 수요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에 폭스콘의 이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판매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저께 1.3조 원 규모의 베트남 쪽에 대한 공장 투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원가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전장 쪽에 대한 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설사 좋지 않더라도 3, 4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목표가는 36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29만 5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36만 원의 목표가 작고 또 하나의 안정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